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청년 여러분을 만나면 힘이 나고 마음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솔직히 미안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이 훨씬 큽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실 불안과 분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했던 정책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입법 폭주, 사법 파괴에 이어서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만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들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15억은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과 매달 생활비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미 정부가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집값은 폭등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월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지, 오늘 무리하고 내일 영끌거지가 될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만드는 이 비정한 정치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청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가 아닌 여러분의 생생한 절규와 절박한 한숨을 직접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울분을 하나하나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언제나 청년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위선적인 이재명 정권과 싸우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정책, 국민이 바라는 정책,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을 희망으로 보듬어 주시겠다는 강 대표님의 말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정부 10월 15일 부동산 정책 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통계를 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각종 기사도 검색해 봤는데 서울 아파트 10월 상승률이 1.46%, 올해 들어 최고를 기록했고, 이는 사실 11호 대책 이전에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겁니다. 이 말은 9월달 공급 대책에 국민들이 대폭 실망해서 그 대책이 끝나고 11호 대책이 나오기 전에 폭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숫자는 문재인 정부 때 그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 다음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0일 기준으로 지수들이 나왔는데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보면은
매매 가격 지수의 주간 변화율이 서울은 0.5%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부동산이 생기고 집계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역대 최고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불안한 것은 서울에서 1등이 어디냐? 광진구가 1.29% 올랐습니다. 광진구가. 서울에서 아마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광진구, 관악구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 양천구 등에도 젊은 층이 많은데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것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바고 과천도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지역도 1.4%로 해서 거의 생존하기 힘든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그렇다 치고 전세 가격 지수의 주간 변화도 보게 되면은 서울이 0.13% 올랐고 성동구, 광진구가 서울에서 2등, 3등으로 0.2, 광진구가 0.19 올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양천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양천구도 0.19. 또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과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매가나 전세가 모두가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층에 최근 11호 부동산의 효과가 집중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책을 좀 들어보고, 그 고충을 좀 들어보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앞으로 좀 더 강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서울 부동산원에서 서울 아파트 9월 월세 평균을 재봤는데 월세 서울이 이제 144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역대 최고치, 감정원이 통계 집계하고 나서 최고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아직 11호 효과가 다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연초 대비 벌써 한 22% 감소했습니다. 11호 대책 효과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딱 되게 된다면은 얼마나 효과가, 충격이 클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일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41% 급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편안하게 다른 정치적 얘기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삶을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의 가격 안정 효과는 몇 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관되게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특정한 지역을 가격을 오히려 끌어올렸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수천 가구가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의 매물이 일시에 다 사라지는 현상,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세 매물이 지금 말랐다는 것은 또 다른 슈퍼사이클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힘들다는 거고, 지금 현재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젊은 층들이 월세로 살다가 결혼하면서 전세를 좀 무리해서 살다가 대출을 통해서 자가로 왔습니다. 이는 이제 월세가 제일 주거비가 비싸고요. 그 다음 전세가 제일 싸고, 나중에 이제 자가로 가는 어떤 자산 형성의 과정인데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 과정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전세도 매물이 다 사라져가지고 월세로 내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세와 전세의 비중을 조사한 것들이 계속 수십 년간 쌓여있는데 최근에 60%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 40% 미만이고 월세가 61%를 넘었습니다. 이건 역대 최고치입니다. 우리가 주거비 부담을 보게 되면은 월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한 21.5%를 부담합니다.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소득의 8.5%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나왔습니다. 이런 대략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는 순간 젊은 층들이 2.5배 이상의 주거비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3 대책 또는 333 대책은 아마 전세나 이런 공급 물량을 더 악화시키고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를 저희들은 가늠조차 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가늠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정책들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고민하는 게, 아마 젊은 세대들은 렌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공유경제에 기반해서 온갖 렌트를 써서 좀 삶을 누리면서 살자. 이게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렌트 제너레이션인데 지금은 어떻게 사회적 낙오자로서의 렌트 제너레이션으로 영구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영원히 렌트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높은 월세 부담, 심한 경우 대도시는 소득의 한 40%를 부담합니다. 월세에서는. 그렇게 해서 삶의 연속성이 유지되겠는가, 이런 절박함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정부가 굉장히 규제 중독성에 돼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추가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은 거의 슈퍼 쓰나미 형태가 다가올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고, 제가 지지난 정부하고 굉장히 대자뷰가 느껴지는 것은 지지난 정부 때 어떤 대책인지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정부 담당자가 대책을 발표하는 날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대책 이후에 발표하고 나서 바로 보완책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 일주일 정도 더 좀 완성도를 높여서 발표했으면 그런 보고는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국민 앞에서 그런 보고를 합니까? 이번에도 11호 대책이 나오고 열흘 됐는데 대출 규제 보완책이 벌써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보완책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대표님께서 뭐 고충센터를 만들어 놓고 됐으니까 거기에 의견을 많이 주시면은 여기 특위분들이 활동하셔가지고 어떤 뭐 당장의 고충은 좀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제안 드리면은 이제는 좀 정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지난 정부에 대해서 책을 1권, 2권으로 쓴 게 있습니다. 1권 제목이 비정상의 정상화였고 2권 제목이 경제 원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이제는 좀 정상으로 가고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을 하거나 성급하게 군사작전처럼 해서 발표할 때 아마 우리 이번 정부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할 때 이거 발표하면서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보완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런 발표는 좀 없애야 되고, 그리고 어떤 효과를 미칠지 미리 좀 꼼꼼하게 고민을 해서 정책을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번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투기를 잡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청년의 내 집 꿈을 잡은 꼴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기존의 그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권의 거주자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청년들이 이제 서울의 진입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 어려워지는 그런 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청약의 벽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허가의 벽이 아마 점점 높아지게 되는 그런 꼴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꼴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청년들은 이제 뭐 집을 어떻게 구입을 하거나 본인들이 청약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포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대출이라든지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또 영향을 미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아마 뭐 부동산 양극화라든지 청년들한테 불이익 간다든지 이건 되게 그 얌전한 용어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10월 15일에 발표한 이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신카스트 제도가 그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하고 서울에 사는 집단하고 서울에 살지 않는 집단하고 또 청년과 그 기존에 있는 세대하고의 갭을 이제 점차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한 단어로 그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면 이제는 학벌보다 집벌이고요. 집이 있는지 없는지 해당되는 것들 집벌에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점수보다는 그 평수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지난 그 노무현 정부의 버블 세븐하고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즌2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2025년도판 버블 2025년도에 버블이 다시 한번 확대되거나 서울 지역의 25개 구에 해당되는 게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결국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청년들은 아마 이따가도 얘기를 할 텐데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이생망이라고 해서 이번 생에는 이제 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부동산 관련돼 있어서 조금이나 재산을 증식하는 거에 해당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예? 주식과 관련된 거에 청년들이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올랐을 때 희비가 교체되는데 어떤 분들은 부동산으로 해서 몇 억씩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청년들은 진입하지 말아라 이런 꼴을 한다는 거는 이건 이제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해당되는 거는 이전에 금수저론이 해당되는 게 청년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청년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다이아몬드가 됐든지 금을 물고 태어나가지고 서울 지역이라든지 25개 지역을 포함해서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살게 되고, 나머지 청년들은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꼴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청년들의 발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는 오히려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계층이동에 대한 거에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을 통해서 신카스트 신분 사회에 대한 걸 고착화시켜 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 상류층과 하류층에 대한 게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신분제의 고착화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거의 현상에 해당되는 거는 어젠가요? 그 발표가 됐던 2023년도에 소득이동 통계에서도 놓고 보면 그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청년층의 계층이 점차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거의 꿈을 꾸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 통해서 집이 이제는 신분에 대한 귀화를 놓고 어떻게 보면 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게 뭐 카스트가 됐든 신분 사회에 해당되는 거를 놓이는 거를 저희는 이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면 그 어떻게 보면은 지난 그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돼 있어서 2번에 걸쳐서 헌재 소원을 해가지고 헌재에서 합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걸 제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그 정부가 토지 투기에 대한 그 과외를 규제를 하고 또 제한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합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그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을 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하고 묶는 거에 해당되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하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도 그 헌재에 이번 그 관련돼 있는 정부 정책에 해당되는 거를 본격적으로 해서 헌재 소원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아마 서울에 있는 시민 또 경기도에 영향을 받는 시민 전 청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거는 그냥 이런 그 정책 간담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에 해당되는 거를, 물론 그 다수당이 아니긴 하지만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사 그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지에 해당되는 거를 역사에 남겨놓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반드시 그런 법안들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의 꿈을 짓밟은 사람이 누군지 해당되는 걸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정상화 특위에 해당되는 용어도 상당히 이게 그 얌전한 표현 같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는 반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민심 부동산 그 특위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용어에 해당되는 걸 제시를 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청년이 됐든 거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당 차원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15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시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린 청년,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세대가 충분한 노력으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현실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청년들에게 먼 거리의 월세 주거를 선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을 출퇴근이라는 과정 속에 갈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청년은 분명히 미래 세대임에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기는 비용과 부담은 청년 개인에게 과중하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청년이 안정적 주거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효주 청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한 1년차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피부로 가장 크게 느낀 장벽은 바로 집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은 계획이 흐트러지고 있고 부모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이 힘든 사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투기 억제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그저 기회 억제로 들릴 뿐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제목은 언제나 시장 안정, 투기 억제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정책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시장 구조는 더욱더 왜곡되고 있고 결국 가장 약한 청년들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언하고 싶은 청년 손 들어줄 때 주현태 국장님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주현태입니다. 저는 신혼도 아니고 아직 혼자 살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이번에 이제 대출 받아서 오피스텔 하나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번 정부 대책 이후에 은행이 한도 자체를 줄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흔들립니다. 정부 규제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던 코로나 때도 생각이 많이 났고요. 결국 그런 책임은 시민들이 져야 되는데 그런 정부가 만든 불확실성에 굉장히 지쳐가는 중입니다. 저는 투기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싶은 한 사람이고요. 요즘 세후 월급이 아니라 카후 월급이라고 하는데 카드값 나가고 실질적으로 여유 있는 돈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그래서 차도 팔아야 되나? 집 근처로 직주 근처 백꿈을 이루려고 딱 하고 있는 순간에 이런 정책이 터져 나오니까 청년들은 과연 누구한테 옳은 정책을 하소연할 수 있는지가 너무 묻고 싶습니다. 요즘 서울 산 건 꿈이다. 크게 한번 불려보자 하고 비투로 코인이나 주식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겁을 내는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진정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옳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준하 직장인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부동산은 청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의 목표 중 하나이자 이유입니다. 전방위 부작용을 부를 무모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외곽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극단적인 대출 규제와 투기로 둔갑시킨 투자 기회의 차단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실례로 올해 초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 중이었던 제 친구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로 파생된 금융 규제 및 각종 제약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을 체념하고 전월세 살기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씨가 마른 전월세 매물과 치솟는 보증금과 세의 액수에 또 한 번 좌절하였다고 합니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기회를 차단해버린 이 상황에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 빚내 집 사는 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이미 갭 투자라는 강을 건너 똘똘한 집 몇 채를 확보하였습니다. 허나 이제 우리가 그 강을 건너려고 하니 그 다리를 폭파시켰습니다. 당신들의 자녀와 손자들이었다면 이렇게 내로남불할 수 있었을까요?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LH 중심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입주 가능한 물량은 30만 호 남짓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임대주택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언젠가 생길 수도 있는 공공주택이 아닌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민간주택입니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막아놓고 LH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공급도 늦어지고 품질도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이념이 반영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또 대책 DF를 만든다고 합니다. 진짜 대책은 정부가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정책 실패보다 무서운 게 국민의 신뢰 붕괴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정책,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정책은 국가 발전과 미래 세대가 살아갈 내일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내부 입단속, 대국민 사과로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이해 충돌 방지 기준을 재점검하고 실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재확립 및 검증하여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책을 재정비해야만 합니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가 대통령실과 협의해 발표하였기에 정부는 올바른 정책 사업을 재진행하여 대통령실에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부터 깨끗하고 국민에게 강요하십시오.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발언하고 싶은 청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청년 손명훈입니다. 예, 여기 계신 다른 청년분들처럼 꿈과 기회를 찾아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 발표를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일단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의 미래를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청년들에게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은 기회의 땅입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매년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월세를 내면서 자취하는 청년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는 이제 전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전세 자취방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대출 승인 가능성과 그 한도, 대출 한도가 이제 불투명해지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과 삼간을 태워먹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그 정책 방향성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꾼을 잡으려고 저희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주거의 꿈까지 막아버리는 정책 설계는 다시 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집값을 행정명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계획경제적 발상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정부 정책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러한 발상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공급을 억제하는 것은 모두 국가가 집값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공산주의 국가들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실제로도 정부 발표 이후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했고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그냥 이득 없이 시장을 마비시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결국 서울시 부동산 값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일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물가가 또 얼마나 상승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시작한 정책이 전세난과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파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라고 말한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했습니다.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을 한 복귀왕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청년들은 그 15억짜리 소위 서민 아파트에 전세조차 들어가기 힘든 상황인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 정치인지 궁금합니다. 본인들은 수십억 부동산을 손에 쥐고 국민들은 거래하지 못하게 막고 청년들은 대출을 받지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 그 하나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부가 시장을 불신하고 국민들의 권리까지 통제하고 이런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계속 살고 싶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민생 지원금을 뿌려가면서 민심을 얻어간들
자유와 기회가 없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할 정책 남발로 저희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언을 손을 들어주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 김민구라고 합니다. 저 또한 전라도에서 상경한 청년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서울 내 집 마련이라는 막연한 미래보다 당장에 제가 직장을 구하게 된다면 이제 부동산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 사회 초년생 때는 이제 그래도 체력이 팔팔하니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는 그렇게 하면서 현금을 마련하고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꿔야 된다는 것에 이제 동의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출퇴근을 염두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사다리가 거듭 차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저와는 연결되지 않는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돌고 돌아 저한테도 영향이 미치고 지금 제가 어렵게 구한 전세 자취방도 옮겨야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서 이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에는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이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규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악화가 되고 있고 심경훈 위원님과 양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슈퍼사이클의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체감하게 되어서 어쩌면은 제가 나름대로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제 계획들을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규제보다도 공급 중심으로 풀리는 그런 정상화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부동산 정책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 약간 가치관 대학생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진실이 보이지 않는 어떤 후면에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달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과 정치의 진실을 원하는 보건정책관리학부 대학원생입니다. 저희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보건정책이라는 것의 원칙은 명확한데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일단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진단이 제가 틀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질적인 원인은 공급 불균형과 기회의 불평등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은 투기나 공급의 불확실성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그 정부는 공급을 묶고 대출을 조이고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시장 진입조차 불투명하게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투기 억제는 성공하지 못했고 서민에 대한 억제만 성공한 것 같아요. 정부가 보지 못한 거에 대한 거는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고 봅니다. 국민은 완전한 정책을 원하진 않아요. 다만 공정하고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대책은 불확실성을 줄이기는커녕 정책 발표마다 시장을 더 흔들어 놓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는 시장의 실패라기보다는 정책의 실패, 더 나아가서는 철학의 부재라고 보는데요. 저는 진짜 정책은 통제가 아니라 제대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를 막는 데 집중한 정부는 기회를 설계하는 일을 결국 놓친 것 같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나라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절망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시장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에요. 삶을 지탱하는 신뢰의 약속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위기는 집값이 아니라 기회의 접근성이 붕괴된 것,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입니다. 불평등한 구조는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그 불신에 대한 것은 사회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그 두 가지 병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다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기를 막고 있는가? 아니면 국민의 숨을 막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책의 목적이라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회복이고 부동산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온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온도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청년이 그 온도 속에서 다시 숨 쉴 수가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이 사회는 정상화가 아니라 회복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발언하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25살 청년 주만해라고 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헌신하는 그런 여당인 지금 현재 민주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정학을 공부하고 정책을 공부하고 또 지금 이번 정책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랑 그런 결과들에 대한 정책 보고서와 또 그런 데이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과 그런 취약계층들을 위한다면서 집값은 이상하게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권이 지나간 이후에는 생각보다 좀 안정화된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상한 건 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보니까 또 데이터를 보니까 또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이터는 사실 보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도 사실 집값이 좀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주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알게 됐습니다.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고 청년들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여당이 아닌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당 대표님이신 장동혁 대표님께 좀 이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런 야당에서는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 청년들을 또 어떻게 살려주실 이렇게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할 청년이 없으시면 청년들의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진솔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먼저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8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여러분들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공부에 또 직장에 이렇게 매진해야 될 이 시기에 나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해서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좌절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희들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8분의 우리 청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과 맞서 싸우는 방향과 한 채의 틀림이 없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그에 걸맞는 공급이 있으면 주택정책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수요에 적합한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민간 공급이 여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은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반대로 지금 건설사들이 위축되어서 건설 현장, 진행되는 현장도 닫아버리고 스톱시켜버리고 새 일을 하려고 엄두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 원인은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들이 아예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노란봉투법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합리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물론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희생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주장이고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적어도 내 집 마련만큼은 내가 일하면 그 성과로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에 또 직장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내서 함께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현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저는 서울의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1대, 지금 22대 국회니까요. 21대 국회 때 여기 계신 조은희 의원님도 활약을 하셨지만 강남구를 타겟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토지거래 허가 제한 정책을 해제하고 지금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서울의 주거를 재정비를 통해서 많이 공급할 수 있을까를 함께 논의하고 열심히 힘을 쏟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고 여기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심 교수님도 계시지만요. 토지거래 허가 제한이라는 정책은 대형 개발 사업이나 SOC 같은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그린벨트 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땅에 대한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거는 자물쇠를 거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면적당의 아파트 같은 많은 공공주택들의 그 제한을 걸다 보니까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해서 저도 강남 3구의 의원으로서 대단히 열심히 노력해서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점점 더 풀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제한 제도를 딱 걸고 나니까 전세든 매매든 매물이 말라버리잖아요. 저는 더 큰 부작용이 야기될까봐 이 반헌법적인 제도를 풀지 못하고 있었던 강남구의 서울시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까봐 못 푸는 그런 상황에 닿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반드시 철회하고 해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오늘 말씀 주신 제가 여기 메모를 다 못해서 일단은 텍스트로 다 음성을 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옆에 계신 친구분들 또 직장 동료들과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논의하시고 이제는 나의 문제를 생각하시고 저희 국민의힘이 함께 투쟁하는 데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현수막을 서울시의 전역에 걸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 라고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더 잘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재명 그 부동산 정책을 지금 주무관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애석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을 관여했던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그 이데올로기적인 반시장 정책을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망상 속에서 아마 지금 또 이 청년 세대와 서민 세대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슬을 반드시 끊고 저도 집을 못 사고 있거든요. 저조차도 집을 사지 못하는 이런 서울의 그 현실을 깰 수 있도록 적어도 예측 가능한 내가 집을 살지, 새를 들어 살지, 어디에 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우리 배현진 서울내 지역 시당위원장이신데요. 서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저희 부산에 보면 한 달에 2,5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부산 청년들의 꿈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와서 처음에 수도권에 살다가 또 재산을 좀 모으면 서울로 진입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차 몰다가 조금 더 큰 차 갖고 싶고 또 조금 더 좋은 차 갖고 싶고 집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주희 대학원생이 철학의 부재라고 했는데 철학이 부재가 아니라 철학이 저는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나. 즉 LH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하고 집은 못 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공공임대주택에 수용을 하려는 이런 태세. 이건 철학의 부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 철학이 아닌 철학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여러분들 주신 말씀 중에 어렵게 구한 전셋집 또 올라서 옮기게 될까봐 전전긍긍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투기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청년의 순통을 막고 있다는 말씀, 투기 억제가 아니라 기회를 억제한다는 말씀들 전부 하나하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들 둘인데 딱 여러분들 나이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저희가 의석이 3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엉터리 같은 정책, 정말 전혀 다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려는 철학을 가진 집단들에 저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같이 현실을 직시하신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저희가 더 힘을 얻고 이 정책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목소리 내셔야지 가만히 앉아있고 불평만 하시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더 내주셔야 저희가 3분의 1 의석이지만 국회에서 정책을 뒤집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은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절절히 와닿았습니다. 이게 월세에서 돈 모아서 전세 가고 또 전세 끼고 집을 사서 열심히 돈 모아서 그 집을 내 집으로 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 나오면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이런 꿈의 사다리가 아까 어떤 분의 말씀처럼 불태워졌거든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의가 있지만 선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로남불이고 결국은 꿈의 사다리를 불태우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온 곳도 대표님 모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왔는데요. 저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려면 주택 공급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영역에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사고 싶은 집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는 우리 정부가 토지를 다 갖고 우리가 임대주택 지어줄 테니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리고 현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집을 사는데 집을 살 때 신고하고 팔 때도 신고해라. 대출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거꾸로 민간에서 열심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제초한제를 폐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같은 청년들, 젊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집 가지려고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규제를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애 첫 주택의 경우에는 어디에 살건 토지 허가제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정교한 거는 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 상의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불태워지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정훈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특위위원 조정훈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처럼 의원이기 전에 선배 한 사람으로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미안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제 기억에 제가 우리 당 활동으로 우리 청년분들을 뵐 때 국회에서 아마 일자리가 없다라는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못 풀었는데 이제는 집 살 수가 없다라는 주제로 또 뵀습니다. 저는 정치 중에 가장 나쁜 정치는 국민들 밥그릇을 깨트리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밥그릇을 깰 자격은 정치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근데 10월 15일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이 살 권리, 산다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과 살 수 있는 어느 지역에 머무는 그 권리 모두를 박탈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좌파 진보 정치의 가장 큰 적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다.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려고 부동산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거칠고 무식한 정책들을 서슴지 않고 내놓는 정치를 보면서 정말로 분노가 치밀합니다. 몇몇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청년분도 말씀하셨지만 대출이라는 상품, 금융시장을 국가가 이렇게 통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그 누가 집을 위해서는 대출 받을 수 없고 주식 투자하려면 대출하세요라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주장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이 정부입니다. 시장 경제가 아닌 통제 경제를 서슴지 않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통제 경제,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저는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대출을 해주냐 마냐는 금융 시장에 맡겨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조정훈이라는 사람한테는 대출하면 안 된다. 서울에서 집 살려면 대출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더 대출을 많이 해줘라라는 주장도 할 수 있는 시중은행들을 이재명 정부의 현금 출납기로 만들어버리는 통제 경제를 하겠다라는 주장입니다.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는 집 갖고 돈 안 벌었습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집값을 이용해서 지금의 자산을 축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는 집으로 돈 벌 생각은 1도 하지 말고 작은 집에서 그냥 살기만 하라고 합니까?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저는 대국민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국민들이 대출받을 권리, 집 살 권리, 집이라는 자산을 이용해서 자본을 축적할 권리를 막습니까? 밀가루 값이 오르면 밀가루를 수입합니다. 계란값이 올라도 계란을 수입합니다. 근데 집값이 오르면 집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집을 더 공급하면 될 일을.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국민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당신들이 뭔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통제 경제를 꿈꾸는 이재명 정부에게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이 저항운동을 들불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민주당 의원들 지금 주담대 한번 다 계산해 볼까요? 얼마인지? 문재인 정부 때는요, 집 2채 있다고 하니까 한 채 파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담보대출 막으면 민주당 의원들 주담대 다 반환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출 받지 말자고 하십시오. 자기 대출은 꼬박꼬박 이자 갚아가면서 집값 올라가는 속도를 더 빠르게 즐기면서 청년들한텐 대출 받지 마자, 빚 없이 집 사는 게 좋은 사회다라고 할 만한 그 염치, 그 뻔뻔함, 이제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한번 투쟁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비정상화 정책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전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박성호 의원님 열심히 지금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청년들이 기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11호 대책은 청년들에 가해진 국가의 정책 테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국가의 집단 폭력에 살아남을 수 있는 2030 청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 청년들께서 이번 정부가 철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책이고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놀랄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청년 여러분들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내용들. 여기서는 전월세, 특히나 전세를 줄이고 월세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저희가 그토록 반대하는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중심의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받는 대출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통제 위주로 우리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려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오래전부터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면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러한 잘못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말 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꼭 필요로 한 실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대책을 장동혁 위원장님과 함께 같이 개선하고 철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분 청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8명의 청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왜 이재명 정부는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는 게 망하는 정책만 짜내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을 요약해보면 결국은 기회의 접근성을 붕괴했다. 투기 억제가 아니라 기회 억제다. 그래서 결국은 청년의 미래를 막는 정책이다. 첫 번째 결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정책으로 불확실성만 높아졌다. 그리고 결국 신뢰가 붕괴됐다. 여러분, 어떤 정책을 냈을 때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그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늘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효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본연의 효과를 내려면 그 정책이 신뢰를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임무와 말씀하셨습니다. 불확실성만 높아졌고 정책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만 붕괴됐다.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다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반복해서 내더라도 27번, 28번 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학생이 말씀 주셨는데 결국 이념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제해보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가고 대출을 끼고 내 집을 마련하고 그 대출을 갚고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면 좀 더 큰 집으로 가고 아이가 학교 갈 때쯤 되면 교육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마련하면서는 그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살지만 나중에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투자 가치도 있는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인간의 본성이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게 죄악이 아니라 원동력인 것입니다. 코스피는 5천을 만들어 줄 테니 주식에 투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전부 다 죄악시하는 것입니까? 주식은 올려줄 건데 부동산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 그리고 부동산은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들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국가가 가라는 대로 가서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이념에서 이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만의 학생이 저에게 어떤 대책이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우리 몇몇 정책위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답을 주신 것 같고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답도 우리 박수영 부위원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의석이 부족한 저희 국민의힘이 이런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정책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입법을 막아내는 방법은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치인들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갭 투자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려니. 다만 그게 국민들 보기에 뭐 좋으냐 나쁘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그럴 수도 있으려니 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다른 국민들의 기회사들을 다 걷어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본인이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할 때는 헌법에 집 한 채만 가지도록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택을 가지는 것을 죄악시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보니 집 두 채 상가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똑같이 그저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행동해 왔으면서 국민들께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죄악이라고 규정 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시각에서는 저는 절대 올바른 부동산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주희 학생께서 아까 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오늘 이 간담회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투기를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숨을 막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청년분들께서는 입구로 나와주셔서 잠깐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대표께서 나가시고 나가시면서 인사. 예.